비슷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KBS. 직정성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네, 오늘 8시 뉴스는 저희가 처음 보도해드렸던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 수사 결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손혜원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며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저녁 8시 정각부터 무려 12분 동안 리포트를 한 SBS. 지난 1월 손혜원 국회의원에게 포문을 열었던 더. 네, SBS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팀이 이번에 취재한 이야기는 문화재 전문가로 잘 알려진 손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목포 문화재 지킴이를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끝까지 판다팀이 취재해봤더니 문화재 보호 운동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문화재 지정 결정 이전에 가족이나 보좌관 등 주변 인물들에게 건물을 사들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목포 MBC의 팩트체크. 하지만 이 건물이 위치한 곳은 문화재로 등록된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SBS 보도의 오류. 이것만이 아니었는데 목포시는 1984년 거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몇 배가 올랐는지 아니 몇 배가 낮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보도한 SBS. 비판이 쏟아지자 해명하기를. 저희는 보도에서 저희가 직접 이것이 투기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첫날 보도 보면은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문화재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문체위 간사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특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친인척과 이제 회사의 임직원들의 명의로 건물들을 사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지역이 문화재 거리로 조성이 되는 이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 이게 국민적 상식으로 볼 때 SBS 보도의 핵심은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청에다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의 판단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것. 김범기 검사. 문화재청 직원들의 진술을 들어봐도 손혜원 의원이 이걸 역사의 문화 거리로 지정하게 하는 데는 그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서 이거는 불기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제 손혜원 의원의 기소로 SBS의 지난 1월 보도가 정당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게다가 검찰 발표도 당장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고. 우선 김범기 검사. 이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라는 자료를 건네주게 됩니다.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안 자료입니다. 손혜원 의원에게 기밀 자료를 넘겨줬다던 목포시청 공무원. 목포 MBC와 인터뷰에서 그 자료는 기밀 자료가 아니라고 반박. 모든 사항들을 주민과 공유하고 그렇게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안 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도한 중앙 언론은 전무하다시피 목포 MBC의 기자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서울 언론은 아무래도 검찰 발표를 검증 없이 받아쓰기나 할 것 같다고 단식. 취재를 해야 될 텐데 우려스러운 것은 받아쓰지 않을까. 사공의
새 악시 아롱 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루 아, 목포의 눈물이 재즈와 만나면 또 이런 맛이 또 이런 멋이 되는군요. 재즈 가수 말로가 부른 목포의 눈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6시 5분부터는 목포를 통해서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팟캐스트를 통해서는 1부도 들으실 수 있고 또 2부도 들으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로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방송이거든요. 제가 진행자라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좋은 방송인데 또 안 들으신 분들이 많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팟캐스트에서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가볼까요? 조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국제기구를 통해 국내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고 일본은 이 제안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장조업을 하다 북방 한계선을 넘은 북한 어선이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여야 5당이 일제히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혐오 정치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선배 기수들이 옷벗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면서 검찰 기수 문화는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내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5G를 둘러싼 무역 전쟁.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자 퀴즈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퀴즈요? 예. 오늘 5G 얘기 나오는데요. 네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 실시한 나라 어디일까? 너무 쉽다. 그래요. 동방의 아름다운 이 나라죠. 네. 예. 띠리리리 좋은 나라. 예, 뭐 이렇게 되죠. 아하 우리 조국. 네. 그렇죠.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답 아시는 분은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유재일의 발키리.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G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일단 저는요, 이게 정치적인 거로 접근을 할 때 이게 결국 도감청 얘기거든요. 네. 도감청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어렵고 오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가능하면 쉽게 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이거 그 첩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첩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의 말 엿듣는 것 같이 이게 첩보에 최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에셜론이라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5 아이즈 5개의 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국제적 감청 시스템이죠. 근데 이거를 둘러싸고 이제 NCND였었다가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랬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하듯이 넘어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감청의 역사를 통해서 5G의 위치가 어떤 건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NCND 나왔는데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네, NCND가. NCND. 예.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일단 에셜론은요. 그러니까 UK USA라고 불리는 영국 미국 안보 협정. 이것도 영국이 빈정 때문에 UK라고 안 하고 UK를 먼저 해줬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게 미국 영국이 안보 협정을 맺었는데 네. 여기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까지 가입해요. 그런데 이 5나라가 네. 지도로 보면 전 세계를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런 통신 감청망을 네.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거 뭐 아까도 얘기했죠. NCND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예. 유럽 의회에서도 보고서 쓰고 그러면 실존하는 감청망으로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실존하는 감청망 여전히 감청하고 있다. 남의 동안을 엿듣고 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약간 지금 이게 이제 무의미해졌죠. 네. 옛날에 무선 통신이니까 아. 전파망 안경이라고 있잖아요. 큰 거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 거 안테나예요, 결국은. 그 뭐 도청하듯이 또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선 통신 시대에는 안테나하고 그 정지 위성. 네. 여러분 옛날에 그 80년대 우리 하다 보면 축구 중계 보다 보면 네. 위성 상태가 고르지 않아. 예, 뭐, 그렇죠. 그렇죠. 뭐 중계가 잠깐 멈췄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 정지궤도 위성으로 이렇게 릴레이하는 거잖아요. 네, 위성으로. 네. 그렇죠. 중계하는 거죠. 그렇죠. 중계. 예. 그러면 공중에 떠 있는 위성 하면요, 그 정지 위성하고 네. 그리고 지상에 안테나만 제대로 있으면 다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파를. 남이 통화하는 그렇죠. 것들이나 오가는 정보들이 무엇인지를 네. 다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화, 팩스, 이메일 전부 다 중간에 하이제킹할 수 있는 거죠. 낚아챌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의 핵심 기술은 안테나하고 그러니까 전파망 안경하고 네. 그다음에 정지 위성. 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2000년대 중반 들어서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위성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축구 중계 끊기는 일 없나요?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대부분 위성을 이용하지 않고 광 케이블. 그렇죠. 예전엔 광섬유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광섬유. 광섬유. 그래서 예전에 광섬유가 뭔지도 모르는 어떤 정치인이 이제 제주도하고 그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그 육지라고 하죠. 아, 제주도하고 완도였나? 하여간 어떤 섬하고 이제 육지 사이를 광 케이블로 연결을 했는데 당시 이제 광섬유로 연결했다 하면서 개통식을 했는데 어떤 정치인이 이제 축사를 하면서 이 광섬유 개통으로 우리나라 섬유 산업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대망신을 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광 케이블로 데이터 통신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집에서요. 집에서 인터넷 망 올 때 광 케이블로 들어오잖아요. 집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광 케이블로 이렇게 되면서 데이터가 되면서 이제는 안테나나 정지 위성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지냐면 일명 허브, 라우터, 스위치 이런 네트워크 장비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게 다 인터넷 기반이잖아요. 인터넷 기반이죠. 예. 그래서 허브, 라우터,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정보를 싹 빼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 와이파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그 저 사람이 와이파이 이용하면은 와이파이에다가 뭘 달아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거를 그 파일을 내려봤는지 또 올리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떠도는 거 중간에 그걸 싹 캐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그런 건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유선 인터넷 깔릴 때는요. 이런 거 네트워크 장비 업체에서 이제 제일 유명했던 게 시스코 시스템즈. 우리가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시스템즈가 엄청났죠. 그러니까 미국 회사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선 통신 5G 시대가 됐는데 5G를 왔는데 이제 네트워크 장비 업체 여기서 화웨이가 1위로 치고 올라오는 거죠. 아, 중국의 화웨이가. 그렇죠. 오. 그럼 미국은 어떤 거냐면 자기네들도 했잖아 감청을. 그런데 화웨이는 안 할까? 중국은 안 할까? 아, 이제 감청을 이제 할 그런 권능이 사실은 미국한테만 있었던 것이 5G 시대에 오면서 중국한테 그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이군요.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가 그 화웨이가 기술력을 취하는 과정에서도 기술 절취, 도둑질 뭐 이런 거로 돼 있는 거 지금 소송도 많이 걸려 있어요. 미국에서도 10개, 뭐 유럽까지 합치면 수십 개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화웨이가 이 네트워크 장비를 깐다. 미국이 용납을 못 하는 거죠. 아, 혹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그런 맥락 속에 네. 이것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화웨이의 정보 절취 가능성.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항상 영화에서는 항상 나오지만 CIA, NSA 이런 데의 정보전이 지금 여기 배경이 있다고 봐야죠. 네. 이거를 그냥 단순 물건이면 무역 적자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보전이 개입된 물건이라서 네.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그 장비는 예민한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럼 5G 무선 네트워크 장비가 화웨이 말고 다른 업체 뭐 있을까요? 삼성이죠. 일 것 같아요. 삼성. 예. 그다음에 노키아. 에릭슨. 에릭슨 LG라고 부르죠. 네. LG가 또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네. 이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미국 업체들이 아니네. 네. 그렇지만 오. 미국의 동맹국들이죠.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 에릭슨 그리고 노키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순방 네. 거기서 지금 딱 겹치잖아요. 회사들이 스웨덴 회사, 핀란드 회사, 한국 회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놀러 가셨다. 네. 이렇게. 철렵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 나라에 철렵하러 갈 일은 아니네요. 네.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거에서 업무 협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시지만 SK텔레콤하고 다 여기 지금 이 회사들 이 네트워크 이 업무 협약이 있었단 말입니다. 5G 네. 관련돼서. 예. 그럼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죠. 전 세계적으로. 네네네. 이 백봉망에서 그럼 미국이요. 지금 에릭슨 그러니까 에릭슨이 지금 북미 시장에서는 치고 나가는 건데. 네네. 그렇다면 에릭슨 제품을 믿을 만한 구석이 미국이 있으니까 화웨이 건 안 되고 에릭슨 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같이 이들하고 협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여기서의 그 안보적 상황, 정보전에서의 그 관련들 동맹 관계가 되게 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공식적으로들은 얘기는 못하지만. 그 이면에 이런 일면에 그 마치 광 케이블이 광섬유가 땅 밑에 있듯이 땅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정보 전쟁.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철렵하러 거길 가셨겠습니까? 근데 이게 G20 회담을 앞두고 네. 문재인 대통령과 그러니까 화웨이를 제외한 나머지 그 5G 네트워크 업체들 정상들이 다 같이 만나고 네. 그리고 이 5G 제재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된 상황들 이걸 그냥 다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될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보전이고 첩보전입니다. 우리에겐 호재입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요? 말해서. 우리는 그냥 호재 악재를 넘어서 너무 그냥 예민한 칼 위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칼 위에 서 있다. 그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호재일지 악재일지는 지나가 봐야 되는 거고 보수 네. 쪽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미국에 붙어라 얘기하는 거고 진보 쪽에서는 이러지도 못하네 저러지도 못하네 이런 상황인 거고 지금 정치 진영에서도 그럴 때니 또 친중 얘기가 나오는 것도 네. 진보를 막 친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그냥 좀 미국으로 딱 붙어야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그것도 친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또 보수 진보까지 또 딱 나눠버리죠 이 이슈가. 진보는 친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함으로써 경제나 국가의 그 전망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네. 진보가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박사영님 지하철 2호선 사람 홍수 속에서 청취 중입니다. 데이터로 들으시겠네 그러면. 네, 그렇죠. 데이터로. 네. 예. 아직은 4G실 겁니다. 그래 아직 5G가 뭐 제대로 네트워킹이 구축돼 있지 않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이 뭐죠?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최초로 5G 서비스가 시작된 나라. 네. 예, 좀 무리하게 좀 앞질러서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되려고 해서 그래도 첫 번째가 중요하니까. 첫 번째가 중요하죠.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6251번 쓰시는 분 정답 조선. 네, 조선. 조선은 아닙니다. 예, 네. 북한의 국호가 조선이니까 북한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고요. 자, 그리고 6201번 쓰시는 분 정수라. 네, 정수라가 나왔어요. 자, 2444번 쓰시는 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요거 맞춰드리면서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김희애리님 정답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아야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뼈 있는 말씀하셨어요. 네. 맞히셨고, 아이고. 그리고 2160님도 이하동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정답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유재일의 발길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네. 유재일 평론가는 또 모레 뵙는 거죠? 네, 금요일 1부 때 특집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 봅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국회의원 24시. 국회의원 24시 각 당에서 최고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의정활동 그것이 궁금한데요. 속속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입니다. 최이배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원하게 이발도 하시고. 예. 여름이니까. 예. 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황제 보석 논란으로 기억되는 태광그룹 총수 이호진 전 회장. 네. 간암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불행한 일을 만났나 했더니 아니 술 담배를 서슴없이 하고 말이죠. 심지어 떡볶이 먹고. 떡볶이에 맥주. 떡볶이에 맥주. 아니 이런 분이 무슨 간암인가. 이렇게 국민들이 공분했고요. 그렇게 해서 보석이 취소됐고 다시 감옥으로 갔어요. 요즘 그분 뒤를 쫓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아니고요. 계속 쫓고 있었고. 계속.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그 문제점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뉴스 보셨겠지만은 그 김치와 와인을 그 개인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걸 이제 계열사에 판매를 해서 이득을 얻는 그런 행위를 했다가 공정위가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촉구하신 바 있었어요. 그때 2016년 정무위 국정감사를 하면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사와 제재 심의를 마치고 드디어 결과가 나온 것이죠. 네. KBS 보도를 통해서도 이호진 씨가 간암일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의 영상들이 많이 보도됐는데 아니 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나 싶어요. 물론 이제 뭐 무슨 보석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적할 리는 없겠지만은 지금 줄기차게 그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 최이배 의원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야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호진 회장을 고발하겠다고 이러는 건지. 그 전에 지금 감옥에 간 이유는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고발 조치한 거로 다른 건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태광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상장 회사에서 무자료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이제 그 섬유 그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하고 이제 거기 그런 작업을 하면서 한 200억 원 정도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이제 그것 등등으로 해서 이제 징역 3년에 지금 처해졌고요. 그 재판을 받는 2011년부터 상당한 긴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간암 등의 이유로 몸이 안 좋다고 그 병보석을 그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감옥에 있지 않고 병원이나 이제 집에 있는 형태로 계속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떡볶이에 맥주 마시고 담배 피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이제 보석이 취소가 돼서 지금 다시 감옥에 가 있고 이번 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일을 그 이제 포착을 하고 이제 제재를 하게 됐냐면은 그 티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는 시스템 통합 업체입니다. 이 회사에 이제 그 우리 뭐 인트라넷 깔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태광그룹에는 금융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이 시스템 통합 업무가 굉장히 큽니다. 금융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가 하나 있었고 또 TRM이라는 부동산 관리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관광개발이라는 골프장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이 세 개 모두 다 이호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합병을 해서 그냥 티시스란 이름으로 지금 회사가 유지가 됐었는데요. 이제 이 회사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독립관광개발이라는 그 골프장 회사가 휘슬링 락 CC라는 그 골프장 운영하는데 이 골프장이 이제 뭐 겨울철에는 이제 많이 이용 안 하잖아요. 이제 그때 직원들에게 김치를 담게 해서 김치 판매 사업을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치 판매 사업을 하면서 김치떡은 어떻게 골프장에다 묻는 겁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맛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무려 그 계열사에게 이 김치를 4년 동안 판 게 95억 원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김치가 보통 시중에서 킬로그램당 한 6천 얼마씩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19,000원에 봤습니다. 3배 넘게. 굉장히 고급 프리미엄 김치입니다. 아니, 제목 자체가 프리미엄 김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기농 배추로 만든답니다. 유기농 배추. 혹시 해서 금을 뿌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안 먹어봤습니다. 저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판매했냐면은 19개의 계열사에 직원들에게 강제로 판매를 했습니다. 강제로? 그래서 상여금이나 뭐 이런 걸 줘야 되는데 돈 대신 김치를 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제 10kg에 이제 19만 원인데 19만 포인트를 줍니다. 그 쇼핑몰의 포인트를. 그리고 무조건 김치를 10kg 보내주고 그 포인트를 깝니다. 이런 식으로 김치를 강매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이 TCS라는 업체가 이제 이익을 얻은 게 한 25억 정도를 얻었다. 근데 이거는 100% 이호진 회장의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호진 회장 일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항거할 수도 없고 사용자들은 이럴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김치 안 먹냐? 뭐든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이걸로 프리미엄 먹어. 김치야 유기농으로 좋은 거야. 좋은 김치 먹어서 좋겠네.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번에 나와서 공정에서 이게 부당 지원 그 사익 편취행위다라고 이제 했고요. 또 하나의 또 이제 메르뱅이라는 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이호진 회장 부인과 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와인 수입 업체입니다. 와인. 그래서 또 와인을 수입하다가 계열사에다 막 팝니다. 억지로. 강매를. 그래서 이 계열사들은 이거 진짜 이게 뭐 와인을 지금까지 또 산 금액이 무려 이제 46억 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얻은 이호진 회장 일가가 한 7억 5천에 또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전체 한 32억 원 가량의 33억 원 가량의 사적 이익을 이렇게 취득한 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거는 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그 계열사들에게 그 과징금을 때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호진 회장과 뭐 관련된 이제 임원한테 임원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네.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김치를 사려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얘기도 있어요. 계열사한테 그 김치를 강매하면서 이게 회사 비용으로 사야 되는데 회사가 또 회사 돈을 안 쓰고요. 회사가 원래 이제 그 보통 직원들과 협의해서 사내복지기금이란 걸 마련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근로자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리후생과 뭐 장학사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돈을 또 빼다가 그 김치를 샀습니다. 이건 진짜 용서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있는 분들이 더하다고 이렇게 김치 팔아가지고 또 자기 호주머니 챙기는 일은 정말 이 세계에서 김치 먹는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일감 몰아주기 말고도 태광그룹의 다른 또 불공정 행위들 있다고 들었습니다. 태광그룹이 과거에 이 독립관광개발이라는 골프장 회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 골프장 회사가 돈이 없어요. 그 개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계열사들로부터 돈을 이렇게 빌리는 거예요. 근데 빌릴 때 이제 한마디로 이자를 싸게 하거나 그리고 원래 이제 회사라면은 이런 걸 빌려줄 때 이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무슨 담보를 잡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당시에도 그거를 공정에서 부당 지원 행위라고 해서 제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광그룹은 굉장히 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이호진 회장 일가의 그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에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이 회사가 원래 주력 사업이 태광산업이 섬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밑에 대한화섬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케이블 TV 쪽으로도 그리고 이제 예. 케이블 TV로 진출을 했고 또 금융산업으로 진출했는데 심지어 어떤 것도 하냐면요. 이 섬유를 이제 만들면 그 원단이니까 이걸 말려면은 그 가운데 우리 휴지에 그 화장지에 들어가는 그 종이봉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걸 만드는 회사도 다 개인 회사로 만들어서 그런 걸 이제 태광 산업에 납품을 해서 또 이익을 얻고 아주 철저하게 사성과까지 놓치지 않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얻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너무 한 좀 심한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에서 매그님 정말 천재적인 갑질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일감 몰아주기 이런 식의 정말 터무니없는 갑질 태광그룹만의 문제일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굉장히 이제 우리 재벌들에게 만연돼 있습니다. 재벌들이 개인 회사를 하나 차리고 그 개인 회사는 이제 기존에 있던 큰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서 거기서 이제 이득을 남기고 그 이득은 순전히 이제 총수 일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SK 그룹에도 SK CNC라는 또 SI 업체가 있었습니다. 삼성도 SDS라는 또 SI 업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SI 업체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그룹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만들 때 꼭 이렇게 개인 회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뭐 물류회사 등을 만들어서 또 그룹 기업에서 운영하다 보면 그룹 내 물류가 필요하거든요. 물류 산업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개인 회사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의 그 회사의 어떤 성격을 보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일종의 약간 그 책상만 하나 있으면 회사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돈을 안 들이고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로 이득을 얻으면 이제 그걸 또 상장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받고요. 뭐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 재벌들의 굉장히 만연돼 있고 이제 이거를 2010년 초반부터 문제 제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법이 이제 많이 개정이 돼서 뭐 지금 공정위도 나서서 이렇게 제재를 하고 국세청은 또 여기에 과세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데 근데 이게 이익을 얻는 게 더 크다 보니까 잘 안 뭐 벌금 내고 말지 뭐 이런 맞습니다. 과징금 좀 몇 푼 내고 말지 세금 좀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나라의 일감 몰아주기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고 공정위가 그런 면에서 좀 더 열심히 좀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무서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야 이거 잘못했다가 갑질을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거리로 나앉겠다. 이 정도의 그 어떤 경각심이나 경고 효과가 있어야지. 이거 뭐 그냥 저는 이제 이걸 돈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면 감옥에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재벌회장들이 감옥 가는 거 그렇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공정위의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과징금으로 돈으로 때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정위가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할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저는 진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되고 이우진 회장이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이런 불법 행위들과 연관됐을 때 굉장히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24시 오늘은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지난번에 SK 최태원 회장에게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인공인 태광그룹 총수 이호진 씨한테 어떤 말씀하고 싶습니까? 건강을 잘 챙기십시오. 그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떡볶이 사업하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태광 떡볶이. 떡볶이에 맥주. 새로운 분야를 또. 한 2만 원짜리 떡볶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프리미엄. 자, 최이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6시 38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박경원 씨. 고속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일산 쪽이고요. 평촌에서 수리터널 쪽으로 정체입니다. 또 도리분기점에서 송내까지는 13km 구간에서 밀리고요. 반대 일산 판교 쪽으로 김포에서 송내까지 14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조남에서 수암터널 또 하기 부근에서 청계터널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 동탄에서 수원 부근 또 신갈에서 죽전 판교 일대와 달랜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신갈 부근인데요. 5차로 막고 사고 차량 견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5km 구간 여파 더해지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인데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또 매송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 부근,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모가 부근과 경기 광주에서 중부 1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 정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그리고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저 태광 김치 얘기를 했는데 김재현님, 김치는 태광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 1823 쓰시는 분 100일 동안 굴에 가두고 김치랑 밥만 먹이면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문자 보내셨고, 봄천사님, 치맥으로 세계화 이루었는데 이젠 떡볶이 맥주 세계화로 갑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너무한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이게 정말 참 이게 뭐 다른 나라 언론의 실일까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이제 6월 말, 7월 초 되면은 최저임금 얘기가 나올 때가 됩니다. 원래는 이제 6월 말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돼서 공표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되는데 거의 매년 이게 시한 안에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렇죠. 그만큼 노사 간의 이견이 많은 이슈입니다. 진통이 많아요. 네. 예. 자, 두 분 입장은 사용자와 근로자 어느 쪽이신지. 사용자 위원들은 인상률 0% 동결을 지시했고, 근로자 위원들은 19.7%를 주장하고 있는데 인상이죠, 물론. 네, 그렇죠. 자, 두 분 입장은 사용자, 근로자 어느 쪽에 동의하십니까? 저희 사실 지금 주장은 일단 첫 시작이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은 물론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빨리 올랐다. 그리고 또 상황이 안 좋았던 게 우리 경제가 하필이면 좀 꺾이고 있을 시점에 그거보다도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인상률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사실 뭐 동결이라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지금까지 우리가 동결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결 한 2번 해서 그렇다면 또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또 근본적인 대책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극단적인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또 멀지 않아서 또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 최저임금이 깎인 적도 있었습니까, 과거에? 사실 동결이 깎인 적은 없었죠. 계속 올랐습니다. 심지어 외환위기 때도 올랐고요. 이게 글자 그대로 최저 생계비이기 때문에 이걸 동결했을 경우에 특히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깎을 수가 없는 게, 그러면 가장 약자가 바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돈을 주는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또 생활비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만약에 적게 받는다라면 결국은 또 복지비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외환위기가 와도 결국은 이제 깎지를 못했던 게 최저임금 문제인데, 다만 최근에 이제 한 2년 동안 정말로 최저 생계비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이제 더 빨리 오른 것 아니냐, 이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노동자들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해요. 뭐 그쪽의 입장은 거의 듣지를 못하고, 또 사용자, 또 사용자를 지지하는 언론, 또 노동계 이쪽에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은 아직도 낮다라는 입장이고요. 아직도 낮다, 더 올려야 된다. 최소 일단 10,000원은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외국 같은 이제 최저임금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생활비 개념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부족하다라는 그 주장을 이제 계속을 하고 있는 거죠. 박연미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김용민 씨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 지난해에 저하고 옆집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옆집? 옆집에서 제가 선의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기 다루듯이 살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때 이제 제가 걱정했던 건 어떤 부분이냐면 네. 최저임금의 인상이 거의 매년 이루어져 왔고 그런데 조금 더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현실적인 지급 여력은 고려를 해야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나보다 사정이 아주 많이 낫지 않은 종업원 2-3명 데리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다. 그들의 지급 여력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말씀 그때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 최저임금 가지고 그럼 너는 살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인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 건 사실 어떤 의미이냐면 가장 낮은 단계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게 중위소득계층까지 순차적으로 밀어 올리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컨대 작은 식당이 하나 있다. 그러면 막내가 들어왔는데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이다. 한데 최저임금이 단기간에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 선배들, 고참 주방장하고 나하고 임금 격차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올려달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 그러면 나는 나의 그 업력에 걸맞게 올려달라.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오해가 뭐냐면 지난해 굉장히 논란이 됐던 기사 중에 하나가 30년 동안 식구처럼 지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내보낸다. 이게 차 떼고 포 떼고 기사가 좀 정확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었던 건데 그러면 왜 30년 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한테 최저임금만 줬느냐 이런 식의 공격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그 이제 갓 이 업종에 들어온 친구에게 요걸 보장해 주다 보면 순차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는데 이걸 그 사장이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3명 중에 일자리에 남아있는 2명의 복리후생은 좋아질 수 있는데 이 일자리에서 사람을 감원해야 한다고 할 때 1명은 그나마 받던 것도 못 받게 될 수 있다. 제가 네. 그 가능성을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정확히 지난해 제 기억으로는 4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일단 사용자 위원들은 인상률 0% 그러니까 동결하자는 의견이고 네. 근로자 위원들은 19.7% 인상을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얼마 정도죠? 19.7%면? 지금이 8,350원이니까 지금 1,600원 정도 올려달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럼 거의 10,000원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양쪽 다 이 협상의 여지를 두고 가장 협상의 여지를 두고 배수혜진을 치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사용자 위원들의 일단 동결 주장 이거는 수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결이라는 건 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임금이 이제 깎이는 그렇죠. 효과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동결이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최소한의 인상을 하자 이런 주장인 거고 네. 근로자 위원들의 주장 일이 될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 숫자를 제시한 건 적어도 2자릿수 인상 필요하다는 의지의 반영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담화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급 여력이 고려가 좀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그게 최근에 경기 정점이 언제였느냐 이 논란하고도 좀 맞붙는데 우리가 경기가 좀 꺾이는 시점부터 분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서 이게 시점이 좀 맞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내년에 한 해는 약간 그 인상률에서 숨을 좀 고르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서 정부가 이 지급 여력들을 좀 있게 높여주는 방식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네.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요? 이 최저임금을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는 만약에 진보 진영에서 네. 주장하는 부분들의 경우는 바로 이제 그런 주장을 합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나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으로 조금 더 풀었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일자리 안정기금도 그때 당시에 기재부가 상당히 좀 박하게 풀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재정을 좀 더 풀었더라면 최저임금 인상도 되고 또 이런 이제 충격도 완화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재정을 적게 푼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민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뜻으로 정부는 빠지고 그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뭐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또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또 반대 논리도 충분히 또 있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한시적으로
보따리를 만들어 놓고 했던 거고 이게 무한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임금이라는 것도 이게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걸 정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손님이 많은 식당 이런 데에서는 절대 그 돈 가지고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 훨씬 많이 줘야 와서 일을 하고요. 힘든 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최저임금만 가지고 그러느냐. 임대료 뭐 건물주한테는 끽소리도 못하면서 끽소리 합니다. 요즘 보면 공실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것도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장사 안 되는데 비싸게 부르는 데는 세입자가 나가죠. 그래서 요즘에 렌트프리 이런 게 뭐 2년씩 주는 데도 생기거든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화살을 쏜 다음에 관역을 그리지 말고 이게 천천히 좀 두루두루 볼 필요는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복잡합니다. 네, 아마 뭐 상식적으로 보면 아마 물가 상승률 플러스 뭐 소폭의 뭐 알파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뭐 예측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725번 쓰시는 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합시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 주유소 같이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하는 알바생들.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라고 하셨는데 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네. 예. 여기 아르바이트생들 또 용돈벌이 하시는 노인들과 주물 공장이나 건설 현장 같이 힘든 곳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동일한 임금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업체별 최저임금 신고제로 하면 됩니다. 아니 업체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면 최저임금이란 말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그 최저임금 개편안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지역별로 차등하자. 그리고 이제 저런 이제 업종별로 차별화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막상 또 시행해 보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예. 이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까? 저 아이디 니끼뽕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 사내 유보금이 사상 최고라고 들은 것 같은데 왜 노동자만 희생해야 되는가요? 대기업 사정이 그런 거지 자영업자들의 그렇죠. 뭐 저거는 유보금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지가 않는 이슈죠. 네, 그래요. 이게 참 부정확한 정보들이 이제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서로 저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그리고 이제 고용돼서 일하는 분은 일하는 분대로 서로의 사실 입장을 조금만 또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이 접점이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양측이 우리가 너무 경쟁적이고요. 또 사실 언론이라든가 옆에서 특히 정치권 같은 경우에 서로 막 계속 싸움을 붙이는 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조금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업계 핵으로 떠오른 쿠팡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연이어 피소를 당했습니다. 어떤 연유입니까? 일단 지금 공정위에 쿠팡을 일러바친 회사가 셋이에요. 일단 LG 생활건강이라고 LG 계열의 그 제조업 비누 만드는 데 아닙니까? 네, 대기업이죠. 화장품도 만들고요. 그 이 회사하고 쿠팡하고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위메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온라인 상거래 회사이고 또 한 가지가 그 배달의 민족이라고 배달앱 서비스하는 그 회사인데 각각 업태가 다른 세 군데의 회사가 동시에 쿠팡을 공정위에 일렀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위 그 쿠팡이라는 회사가 온라인 소위 이커머스 업계 1위 업체인데 이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예컨대 LG 생건에는 그 음료수랑 뭐 생필품 등등을 주문해서 배달해서 갖다 줬더니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우리 회사에만 특정 품목을 납품해라. 내지는 우리 회사에만 더 싸게 줘라라는 주장을 했다고 쿠팡이. 네, LG 생활건강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다른 업체의 가격이 얼마 줬는지도 공개해라 뭐 이런 주장까지 사실 했다는 그건 영업 얘기였습니다. 비밀이거든요. 위메프의 경우에는 4월부터 생필품 최저가 뭐 이런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한테 위메프에다가 납품하면은 우리 회사는 앞으로 못 들어올 줄 알아. 쿠팡하고 위메프가 경쟁사예요. 경쟁사인데 사실 매출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쿠팡이 훨씬 회사 규모가 크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싸게 보내려면 우리 회사에는 물건을 더 싸게 가져와. 그 마지막으로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는 쿠팡이 이제 그 사업 영역을 넓혀서 배달 서비스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배달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서 기존의 배달의 민족이 그 같이 일하고 있었던 상위 매출 50개 음식점에게 저쪽이랑 거래 끊고 우리랑 일하자 이렇게 꼬드겼다는 거예요. 물론 쿠팡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어느 쪽 말이 더 설득력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그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에요. 일단 없던 일을 있었다고 거짓으로 고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뭐 사실 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가짜 뉴스라고 네. 하는 게 몇 퍼센트의 진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마도 이 업종을 넘나들면서 시장을 잠식하는 쿠팡을 견제하고자 하는 심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데 그거 이면에는 쿠팡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 예컨대 쿠팡이라는 회사가 2014년에는 한 6만 개 정도 품목을 판매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500만 종. 그러니까 품목을 거의 세상에 존재한 거의 모든 걸 다 팔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세 군데 업체의 종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주목하고 봐야 될 건 2010년에 생긴 스타트업이 대기업 계열사를 울리고 있다는 상황 아니에요. LG 생활건강. 산업계의 지형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계열사도 괴롭힐 수 있을 만큼 이 회사가 그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야, 500만 종이면 내년에는 시사평론가도 판매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 우리도 방송사를 상대로. 우리는 얼마에 팔아야 되죠? 몸무게 순으로. 최저가. 그렇다면은 뭐 국내에서 일단 1등은 김용민 씨라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이런 두려움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쿠팡이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다른 업종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5월까지 지금 쿠팡의 영업 손실 규모가 약 한 6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까지 누적 적자 규모가 지금 3조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엄청난 지금 적자를 벌이면서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과감한 이게 아주 공격적인 영업을 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그동안 이제 받은 펀딩들이 많거든요. 지금 펀딩을 한 유명한 분도 투자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한 4조 원 정도 지금 실탄을 줘서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다 썼어요 이미. 네, 근데도 아직 한 1조 원 정도 남아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마 그래요? 내년 초까지는 버틴다는데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큼 남아 있는지.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쿠팡의 생각은 어쨌든 우리가 어깨 1위로 올라가면 나중에 다 먹을 수 있다. 이제 그거 하나로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최저로 낮추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심지어 이제 LG 생건까지도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과연 이걸 언제까지 또 쿠팡이 버틸 수 있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누구 손들어 줄까요? 글쎄 이게 복잡한 문제라 공정위가 이걸 빨리 처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빨리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빨리가 아니라 원래 2, 3년 걸리는데 가능하면 1년 안에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라 그 안에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 3년 지나면 뭐 정권 말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논쟁에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중간에 끼어 있는 많은 업체들이거든요. 여기 만약 쿠팡이라든가 어떤 업체들 한두 개가 잘못되게 되면 여기 끼어 있는 수십만 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의 경제 박연미 기자, 박병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